시어머니는 나와 남편의 상간녀가 동시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말했다. 누가 아들을 낳든 그 아이를 내 며느리로 삼겠다. 그 말을 들은 신우이는 잘됐다며 손뼉을 쳤다. 나는 그 길로 수술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8개월 후 상간녀가 낳은 아이는 온 가족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배울 점이 있고 사람 사이의 정을 깊이 이해해야 비로소 글을 쓸 수 있다. 공감 가족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감, 이전하는 실제 사연입니다. 오늘은 분명 기쁜 날이었다. 나는 방금 받은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아기가 벌써 8주 차에 접어들었고 아주 건강하다고 쓰여 있었다. 마음속에 꿀단지라도 품은 듯 달콤했다. 오늘 저녁에 남편 박준호가 퇴근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아이를 낳으라고 엄청난 압박을 주셨다. 이제 이 소식을 들으시면 만족하시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발걸음도 깃털처럼 가벼웠다. 병원 정문을 향해 걸어가던 그때 갑자기 눈꺼풀이 몇 번 파르르 떨렸다. 고개를 드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병원 로비 수납 창고 앞에 서 있는 저 뒷모습. 너무나도 익숙한 내 남편 박준호였다. 그는 젊은 여자 한 명을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다. 여자는 넉넉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살짝 부른 배는 임산부임을 충분히 짐작하게 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그 모습은 꼭 신혼 초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과 똑같았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손에 쥔 검사 결과지가 잔뜩 구겨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 분명 박준호였다. 그렇다면 그가 부축하고 있는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와 시누이 박민지가 옆에서 나타난 것이다. 두 사람 손에는 비타민 워터와 김밥 같은 간식이 들려 있었고 그들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임산부에게 그것들을 건넸다. 시어머니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여자의 배를 향해 말했다. 유나야, 천천히 걸으렴. 우리 대대손손 이어갈 귀한 손주 다치면 안 된다. 시누이 민지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맞아. 이유나 씨, 언니는 이제 우리 집안의 특별 보호 대상이라고요.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번개라도 맞은 듯했다. 이유나, 들어본 이름이었다. 준호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턴이라고 했던가. 연말 회사 회식 자리에서 본 적이 있었다. 싹싹하고 앙큼해 보이던 아가씨였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배가 저렇게나 부르다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를 보니 두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나는 뭔가? 내 뱃속의 이 아이는 또 뭔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와 그들 앞에 똑바로 섰다. 나를 본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말을 더듬거렸다. 서연아, 네가 왜 여기에? 나는 그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그의 가슴팍에 던졌다.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나 산부인과 검진 받으러 왔어. 박준호,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이 여자는 누구야? 이유나라는 여자는 준호의 등 뒤로 숨으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다.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는 처음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그 어색함은 당당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유나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나를 삐딱하게 쳐다보았다. 어이쿠, 김서연. 네가 봤다니 차라리 잘 됐구나. 우리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준호한테 얘기 들었지? 유나도 우리 박씨 집안의 씨를 가졌단다. 마침 오늘 이렇게 다 만났으니 까놓고 얘기하자. 준호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한 톤 높였다. 왜 말을 못하게 해? 우리 박씨 집안대를 끊을 순 없지 않니? 김서연,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3년이야. 그동안 뱃속에 소식 한 번 없다가 이제야 겨우 가졌는데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유나는 달라. 유명한 사주 철학관에 가서 보고 왔는데 아들일 확률이 8할이 넘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치 큰 자비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선언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딱 정해주마. 우리 집안은 대를 잇는 게 가장 중요해. 너희 둘, 누구든 먼저 아들을 낳는 사람이 우리 박씨 집안의 정식 며느리가 되는 거야. 다른 한 명은 알아서 짐 싸서 조용히 꺼지고 신우이 민지는 옆에서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바라는 듯 손뼉을 치며 웃었다. 어머님, 완전 사극 같아요. 궁중암투. 우리 오빠처럼 잘난 남자는 당연히 아들 낳을 여자를 만나야죠. 주변 사람들이 이미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대고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은아는 나를 향해 도발적인 눈빛을 보내며 보란듯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나는 눈앞에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얼음장 같은 말들을 들으며 심장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다. 그 구멍으로 차가운 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쳤다. 나의 모든 기대와 온기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알고 보니 그들 눈에 나는 그저 아이를 낳는 기계에 불과했다. 내 뱃속의 아이조차 저울질의 대상이 되는 상품일 뿐이었다. 감정, 책임감, 그 모든 것은 개나 줘버린 헛소리였다. 엄청난 슬픔과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전례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바닥에 떨어진 검사 결과지를 주워 천천히 구김을 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준호를 쳐다보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경악스러운 시선도 무시한 채 그대로 돌아섰다. 나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복도 반대편에 있는 산부인과 수술실로 향했다.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당직 간호사가 나를 올려다보며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했다. 선생님, 저 결정했어요. 중절 수술 받고 싶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이렇게 차갑고 무정한 가정에 태어나게 할 수 없어. 오늘 그들이 엄마의 존엄을 짓밟은 것처럼 훗날 엄마는 그들이 100배로 갚게 만들 거야.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나를 휠체어에 태워 나왔을 때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마취가 풀리자 아랫배에서 둔탁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준호는 아직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머리를 감싸고 웅크리고 있다가 휠체어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몇 걸음에 달려와 간호사에게서 휠체어를 넘겨받으려 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쉰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서연아.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간호사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선생님, 병원 정문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카카오 택시 불렀어요. 간호사는 나를 한번, 그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의 준호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 어색한 상황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를 놓지 않았다. 준호는 내 옆을 따라오며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쓰레기야. 나를 때리든 욕하든 다 좋아. 제발 나 좀 봐줘. 나는 눈을 감고 휠체어 등받이에 기댔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 아까 이유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던 게 누구였더라. 어머니의 그 황당한 규칙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건 또 누구였고. 차가 도착했다. 앱으로 부른 대리운전 기사였다. 기사님이 나를 조수석에 천천히 앉혀주었다. 준호가 따라 타려고 하자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첫마디를 건넸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따라오지 마. 혼자 있고 싶어.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차문이 닫히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준호와 나의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곳은 생각만 해도 역겨웠다. 나는 기사님에게 친정으로 가달라고 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자란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 앞에 차가 멈췄다.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보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하지만 나는 힘껏 숨을 들이마셔 눈물을 밀어넣었다. 운다고 뭐가 달라지나? 운다고 그 악독한 시어머니가 후회할까? 그 재수없는 시누이의 입을 찢어놓을 수 있을까? 아니, 부모님이 문을 열고 창백한 얼굴로 겨우 서 있는 나를 보고는 기겁하셨다. 엄마가 황급히 나를 부축하며 연신 물으셨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혹시 아기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어깨에 기댔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아기 없어졌어. 나 박준호랑 이혼할래. 그 말을 들은 아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하지만 바로 화를 내진 않으셨다. 그저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일단 들어와서 천천히 얘기하자. 익숙한 소파에 앉아 엄마가 건네주신 따뜻한 보리차를 손에 들고 나는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말씀드렸다. 과장도 보탬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시어머니의 아들 낳는 사람이 며느리라는 말, 시누이 민지의 환호, 그리고 내가 곧장 수술을 받았다는 결정까지. 엄마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떠셨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최영자 그 늙은 여우 같은 게 사람이 아니야. 박준호 그 등신 같은 놈. 감히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해? 이혼? 당장 해야지. 그런 집구석에 하루라도 더 있는 건 고통이야. 아빠는 내내 말없이 담배만 피우셨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미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비벼 끄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정말 후회 안 하겠니? 이혼은 장난이 아니야. 나는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빠, 저 정말 확실해요. 오늘 그들은 아들, 딸 문제로 저를 이렇게 짓밟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이유로 저를 발밑에 두려 할 거예요. 그 집에는 인간적인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제가 만약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면 전 아빠 엄마 딸 자격도 없어요.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내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아빠는 널 지지한다. 인생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는 거야. 이혼해. 내일 당장 내 이모부 친구인 이 변호사 찾아가자. 그 사람이 변호사일 오래 했으니 잘 도와줄 거다. 부모님의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짓누르던 차가운 돌덩이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친정은 언제나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다음 날 나는 몸이 불편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그 집에 남겨둔 내 짐을 챙기러 갔다. 부모님이 같이 가주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이건 내 싸움이었다. 내가 먼저 마주해야 했다. 열쇠로 문을 열자 집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박준호는 아마 병원에서 그 이유나라는 여자를 돌보고 있겠지? 나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가장 큰 여행 가방을 꺼내 내 옷과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다. 박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가 선물해준 작은 기념품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전부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다. 짐을 싸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박준호가 돌아온 것이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었다. 내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본 그는 당황해서 달려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아, 이러지 마.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나 이유나랑 정리할게. 당장 가서 똑바로 말할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계속해서 옷을 쌌다. 그를 쳐다볼 가치도 없었다. 정리한다고? 박준호, 너희 어머니 말씀이 성지 아니었어? 이유나가 아들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만에 하나 진짜 아들이면 어떡해? 너희 박씨 집안의 대는 그 애가 이어야 하잖아? 내 말에 준호의 얼굴이 파랗게 또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그건 어머니가 화나서 하신 말씀이잖아. 그걸 어떻게 진짜라고 생각해. 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없잖아. 우리 가정도 이렇게 깨져야겠어? 가정?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박준호, 네가 상간녀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고 네 어머니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알낳는 암탉 취급했을 때부터 우리 가정은 이미 깨졌어. 더 이상 역겨운 소리 하지 마.
그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준호야, 그제수 없는 X 들어왔니? 아직도 이 집에 돌아올 낯짝이 있나 보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신우이 민지를 끌고 거칠게 들어왔다. 내가 짐 싸는 것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침을 튀기며 욕을 퍼부었다. 잘한다. 김서연. 지가 애 하나 간수 못해놓고 감히 내 아들한테 성질이야? 짐 싸? 꺼지려고? 당장 꺼져. 우리 박씨 집안 더럽히지 말고. 내가 똑똑히 말해주는데 유나 초음파 결과 아주 좋아. 딱 봐도 늠름한 아들이야. 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자리 차지하고 똥만 싸지 말고. 신우이 민지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유나 언니가 오빠보다 몇 살은 어린데 몸도 튼튼해서 분명 아들 낳을 거예요. 빨리 우리 오빠 자리 비워줘요. 예전 같았으면 이 말들을 듣고 분노로 온몸을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나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리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눈앞에 이 역겨운 새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준호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들었지? 이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의 진심이야. 박준호 남자라면 깔끔하게 끝내.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재산 분할, 내가 받아야 할 몫은 한 푼도 양보 못해.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네 외도와 중혼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보면 되겠네. 말을 마친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욕하는 소리, 신우이가 몰아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친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하루 종일 기운 없이 지냈다. 몸도 아직 허약했다. 엄마는 작은 산후조리도 잘해야 한다며 매일같이 미역국과 보양식을 끓여주셨다. 아빠는 말이 없으셨지만 매일 퇴근길에 신선한 과일을 사와 내 책상 위에 놓아두셨다. 두 분이 나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다. 혹시 내가 나쁜 생각을 할까봐 노심초사하셨다. 사실 가장 슬프고 분노가 치밀었던 순간은 병원 수술실 앞에서 이미 지나갔다. 지금 내 마음은 텅 빈 공허함과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한 우라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침대에 기대어 핸드폰을 뒤적이고 있었다. 예전에 준호와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손가락으로 빠르게 넘겨 한 장씩 삭제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진 한 장을 지울 때마다 과거의 나약하고 바보 같았던 김서연의 일부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남편분이신, 아니, 박준호 씨와의 이혼 소송건으로 잠시 상담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아빠의 행동은 정말 빠르셨다. 나는 즉시 몸을 바로하고 심호흡을 한 뒤 말했다. 아,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논리정연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상황을 묻고 재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집은 누구 명의인지, 공동 명의의 예금은 있는지, 차는 누구 소유인지, 빚이나 투자는 없는지 등등. 나는 하나씩 대답했다. 집은 결혼 후에 산 것이지만 첫 계약금은 준호네 집에서 대부분 냈다. 명의는 우리 두 사람 공동 명의였다. 예금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생활비나 시어머니 용돈으로 썼다. 차는 준호가 결혼 전에 산 것이었다. 이렇게 따져보니 내가 법적으로 따지고 들더라도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님은 내 말을 다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김서연 씨, 상황은 대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후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 분할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의 출처와 현재 선생님께서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 이혼 시 상대방 측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배우자의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의 동거 및 임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요. 증거. 내 머릿속에는 병원 로비에서의 그 장면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내뱉었던 막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왜 녹음할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자책하고 있을 때 다른 핸드폰. 그러니까 예전에 시댁과 연락할 때만 쓰던 구형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나는 이 변호사님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통화를 전환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김서연, 이혼 서류 언제 사인할 거니? 내가 경고하는데 질질 끌면서 우리 박씨 집안에 빌붙을 생각 마라. 준호는 마음이 약하지만 나는 내 수작에 안 넘어가.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이혼 문제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변호사님이 준호 씨랑 얘기할 거예요. 변호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네가 감히 변호사를 사? 뭐 하려고? 우리 집 돈 뜯어내려고? 어림없는 소리. 집안 돈은 전부 우리 준호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너랑은 10원 한 장 관계없어. 당장 깔끔하게 도장 찍고 꺼져. 나는 일부러 그녀를 자극했다. 왜 관계가 없어요? 집도 제 명의가 들어가 있고 혼인 후 재산도 제 몫이 절반인데요. 그리고 박준호 씨가 먼저 외도했으니 유책 배우자예요. 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당연히 해야죠.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폭발했다. 외도는 무슨 외도? 그건 우리 박씨 집안대를 잇기 위한 일이었어. 내년배가 부실한 걸 누굴 탓해. 유책 배우자? 김서연, 내가 똑똑히 말해주는데 준호가 그때 눈이 삐어서 너 같은 거랑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린 벌써 손주 안고 있었어. 이제 유나가 아들을 가졌으니 그건 우리 집안의 복이야. 알아서 처신 잘해. 푼돈이라도 쥐어줄 때 받고 꺼져. 유나가 들어올 길 막지 말고. 안 그러면 너 돈 한 푼 못 받고 망신만 당하게 될 줄 알아. 나는 차갑게 듣고만 있었다. 핸드폰은 그녀의 모든 고함을 선명하게 녹음했다. 그녀가 욕을 실컷 퍼붓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들 낳는 사람이 며느리라는 말 어머님이 하신 거죠? 만약에 이유나 씨가 아들을 못 낳으면요? 어디서 재수 없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유나 초음파 사진 똑똑히 봤어. 딱 봐도 고추 달린 아들이야. 너 거기서 포도 못 먹는다고 심포도라고 투정 부리지 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험한 꼴 보게 될 거야. 딸깍.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다시 이 변호사님과의 통화로 돌아갔다. 그도 저쪽에서 일부 내용을 들은 듯했다. 이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방금은 박준호 씨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의 발언 일부를 녹음했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님의 목소리에 희미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김서연 씨, 아주 잘 대처하셨습니다. 상대방 가족 구성원이 압박을 가하고 남아 선호 사상 같은 부당한 발언을 한 녹음 파일은 소송에서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혼인 기간 동안 겪으신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혼의 원인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죠. 물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박준호 씨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 변호사님과 통화를 마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방향도 명확해졌다. 첫째, 증거를 수집한다. 둘째, 내 이익을 최대한 챙긴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건 아무 소용없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다. 저녁에 부모님께 이 변호사님과의 상담 내용과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내용을 말씀드렸다. 엄마는 또 화를 내셨지만 아빠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다. 서연이가 잘했다. 그런 인간들한테는 이성적인 대화가 안 통해 법으로 해결해야지. 증거는 우리가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자. 너는 지금 몸조리 잘하는 게 최우선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나의 뱃속 아기가 부디 귀한 아들이기를. 그래야 이 막장 드라마가 더 재미있어질 테니까. 이 변호사님 쪽의 일 처리는 빨랐다. 정식 이혼 합의서 초안이 금방 내 이메일로 도착했고 박준호에게도 한부가 발송되었다. 내 요구 조건은 복잡하지 않았다. 주된 내용은
집값에서 내가 받아야 할 지분만큼의 현금과 얼마 되지 않는 공동명의 예금의 절반이었다. 박 씨 집안에서 많은 돈을 뜯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몫은 한 푼도 양보할 수 없었다. 특히 시어머니의 그 경멸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합의서를 보낸 지 며칠이 지나도 박 씨 집안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박준호는 연락 한 통,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들답지 않은 반응이었다. 시어머니의 그 급한 성격이라면 당장 도장 찍고 꺼지라며 길길이 날뛰었어야 정상인데 그날 오후 내가 집에서 엄마를 도와 완두콩을 까고 있을 때 구형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을 보니 놀랍게도 신우이 박민지였다. 나는 이 이기적인 신우이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대체 무슨 일로 전화를 한 걸까? 나를 비웃으려고? 나는 전화를 받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지의 목소리는 가식적인 친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언니, 아니지. 이버릇 좀 봐. 서연 언니라고 불러야겠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용건만 말해. 민지는 멋쩍게 웃었다. 아유, 너무 쌀쌀맞게 굴지 말아요. 그냥 알려주려고요. 오빠가 그 이혼 합의서 받았는데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언니가 사자처럼 입을 쩍 벌리고 돈만 밝힌다고요. 전혀 놀랍지 않았다. 그래서? 오빠는 뭐, 언니도 알잖아요. 귀가 얇은 거. 엄마가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만약에 언니 요구대로 해주면 아들로 인정 안 한다고 했대요. 민지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더니 고소하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집은 엄마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속으로 응 하고 되물었다. 무슨 뜻이야? 누구긴요. 이윤아시죠? 민지의 목소리에는 시기심이 묻어 있었다. 그 여자 지금 우리 집 황태우예요. 뱃속에 있는 그 고깃덩어리가 얼마나 금쪽 같은지 오늘 오후에 엄마한테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혼 빨리 해야 한다고 질질 끌면 아기한테 안 좋다고 그러면서 돈 아까우면 자기가 나중에 오빠한테 벌어다 주겠다고 하던데요. 엄마가 그 말에 기가 막혀서 한동안 숨도 못 쉬셨어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동맹군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모양이네. 이윤아는 빨리 자기 자리를 꿰차고 싶은 거겠지? 밤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잘 됐다. 자기들끼리 물고 뜯으라지. 민지는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서연 언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윤아 그 여자 별로예요. 너무 가식적이고 우리 오빠보다 더해요. 언니는 그때 왜? 나는 그녀의 이간질을 들을 가치도 없어서 말을 끊었다. 박민지, 나한테 전화한 게 고작 그런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다른 할 말 없으면 끊는다. 아니. 민지는 다급하게 말했다. 그냥 언니한테 귀띔해 주려고요. 이윤아가 하도 부추겨서 오빠가 돈을 순순히 안 줄지도 몰라요. 언니도 마음의 준비는 해두세요. 우리 그래도 한때는 옳게 시누이 사이였잖아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족제비가 달개게 세배하는 격이다. 속셈이 뻔했다. 민지가 갑자기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이윤아가 눈엣가시 같아서 나에게 정보를 흘려 그 여자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겠지. 혹은 내가 나중에 자기를 좋게 봐주길 바라는 심산일 수도 있고 이런 하찮은 속임수는 훤히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준 정보는 확실히 유용했다. 박준호가 자기 엄마와 이윤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혼 합의는 정말 길어질 수도 있겠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엄마에게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을 나섰다. 사실은 예전에 자주 가던 변호사 사무실 근처를 돌아볼 생각이었다. 믿을 만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같은 곳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이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전문이지 증거 수집 같은 일을 직접 하지는 않을 테니까. 나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사무실 건물들 아래를 목적 없이 서성거렸다. 마음이 초조하고 막막했다. 흥신소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인데 믿을 수 있을까?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 나는 지금 돈을 아껴 써야 하는 처지인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부주의하게 카페에서 막 나오던 여자와 부딪혔다.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서류를 주었다. 그녀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옷차림이 아주 단정하고 기품이 넘쳤다.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앞을 제대로 못 봤네요. 고마워요. 아가씨. 우리는 함께 흩어진 서류들을 주었다. 내가 주운 몇 장의 서류에는 사업계획서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을 그녀에게 건네주다가 문득 나를 유심히 살펴보는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아가씨,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어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반사적으로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평온한 눈을 보니 코끝이 찡해지며 목이 메었다. 어쩌면 내 인억 나간 모습이 너무 티가 났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저는 한수연이라고 해요. 보아하니 마음을 가라앉힐 장소가 필요한 것 같네요. 제가 이 건물 위층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컨설팅이랑 투자 관련 일을 하는데 혹시 바쁘지 않으면 올라가서 차 한잔하고 가요. 저랑 부딪힌 값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질 좋은 명함을 손에 쥔 채 망설였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도 이런 곳에서 만난. 한수연 씨는 내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불편하면 어쩔 수 없죠? 이 명함은 가지고 있어요. 제 전화번호도 있으니 혹시 나중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거나 다른 일에 집중해서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연락 줘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꽤 정확한 편인데 아가씨는 강인한 사람 같아요. 그녀는 나에게 고개를 까딱이고는 옆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다가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한수연, 이름도 멋졌다. 컨설팅, 투자, 아주 능력 있는 여성인 것 같았다. 나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비록 흥신소는 찾지 못했지만 오늘 외출이 전혀 수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한수연이라는 이 여성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어쩌면 정말 기회가 되면 그녀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집으로 향했다. 길은 아직 멀었다.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자. 한수연 씨의 명함은 내 주머니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 나는 때때로 그것을 꺼내보다가 다시 집어넣곤 했다. 초면인 낯선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나에게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의 비참한 처지를 하소연해야 할까? 아니, 나는 더 이상 넋두리나 늘어놓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혼 합의서 문제는 역시 박민지의 말대로 지지부진했다. 박준호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질질 끌기 시작했다. 쟁점은 집값 분할금에 집중되었다. 상대방 변호사는 집 계약금이 박준호의 부모님 돈이었으므로 이는 박준호 개인에 대한 증여이며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내가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갚은 대출금의 극히 일부뿐이라는 것이었다. 이 변호사님은 전화로 내게 분석해 주었다. 법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지만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박준호의 중대한 유책 사유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협상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증거. 또 증거였다. 내 손에는 시어머니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뿐이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답답해하고 있을 때 구형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준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할지 들어보고 싶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매우 지쳐 있었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이혼 합의서 봤지? 우리 집 사정도 너 잘 알잖아. 지금 당장 그렇게 큰 현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어머니 생각은 많아야 1억 정도 위자료로 주는 거로 끝내자는 거야.
집은 포기해.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너희 어머니 생각? 그럼 넌 할 말 없어?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서연아,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이렇게까지 험한 꼴 보면서 끝내야겠어? 이유나 걔. 임신해서 감정 기복도 심하고 안정이 필요해. 네가 좀 이해해주고 한 발 물러서면 안 될까? 내가 부탁할게. 예? 나는 전화기에 대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너희의 외도를 이해해주고 너희가 합심해서 나를 짓밟은 걸 이해해주라고? 박준호, 잘 들어. 내가 받아야 할 몫은 한 푼도 양보 못해.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내 그 안정이 필요한 임산부가 망신당할지 아니면 내가 망신당할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 김서연, 너 꼭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여야겠어? 박준호도 화를 냈다. 네가 아직도 예전의 김서연인 줄 알아? 나 없으면 네가 뭘로 먹고 살 건데. 나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다. 이게 바로 내가 눈이 멀어 결혼했던 남자였다. 이기적이고 나약한 인간.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나를 짓밟으려 하다니.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무언가 해야 했다. 이 변호사님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한수연 씨의 명함을 꺼내들었다. 그녀처럼 식견이 넓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다른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다못해 방향이라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전히 그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한수연입니다. 한수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나는 조금 긴장했다.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대표님 회사 앞에서 부딪혔던, 기억나요, 서연 씨. 한수연 대표님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그래요. 마음 정리가 좀 됐나 봐요? 차 한잔하러 올라올래요? 30분 후 나는 한수연 대표님의 넓고 밝은 도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향기로운 허브차를 내주었다. 그녀는 내가 무슨 일로 왔는지 다급하게 묻지 않고 날씨나 창밖 풍경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며 내 긴장을 풀어주었다. 나는 따뜻한 찻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 사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이혼 소송 중이에요. 한수연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박준호의 외도, 시어머니의 남아선호 사상과 압박, 그리고 현재 재산분할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까지. 한수연 대표님은 내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 눈빛은 매우 진지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런 집안이라면 이혼하는 게 맞아요. 손절을 빨리 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서연 씨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건 정당한 재산을 받고 그들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건가요? 나는 찻잔을 꽉 쥐었다.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한수연 대표님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나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뚝심이 있네요. 하지만 서연 씨, 복수라는 건요, 가장 고상한 방법은 순간의 화풀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서연 씨가 아주 높은 곳에 올라서면 그들이 과거에 줬던 상처는 그저 우스갯소리가 될 뿐이죠. 그녀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물론 그 과정에서의 반격은 필수적이죠. 아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유나라는 여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아요? 한수연 대표님이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름이랑 나이 정도만 알아요. 박준호 회사 인턴이었고 사람 비위 맞추는데 능숙하다는 것 외에는 잘 몰라요. 한수연 대표님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때로는 문제의 돌파구는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나라는 여자, 젊은 나이에 남의 가정을 파탄내면서까지
그렇게 서둘러서 자리를 꿰차려는 이유가 뭘까요? 박준호라는 남자, 그 자체 때문일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박 씨 집안의 재산이 서연 씨 눈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진짜 수단 좋은 아가씨들 눈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 여자 쪽에서 뭔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녀의 과거라든가 교우 관계 혹은 그다지 자랑스럽지 못한 이력 같은 것들요. 나는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그렇다. 나는 지금까지 박준호와 시어머니에게만 칼끝을 겨누고 있었다. 가장 핵심 인물인 이유나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돈 때문에 박준호와 만났다면 그전에는 어땠을까? 만약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녀의 길을 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수연 대표님은 내가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메모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거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분, 그냥 김 실장이라고 부르면 돼요. 제 친구인데 믿을만하고 입도 무거워요. 혹시 알아보고 싶은 게 있으면 연락해봐요. 제가 소개했다고 말하고요. 나는 쪽지를 받아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한수연 대표님의 이 말은 거의 명시적인 지시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조금은 위험하지만 확실히 효과적인 길을.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나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한수연 대표님은 손을 저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여자는 여자를 도와야죠. 서연 씨 마음속에 불씨가 있다는 거 나는 알아요. 그 불씨를 올바른 곳에 사용하면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해요. 무엇을 하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한수연 대표님의 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김 실장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손에 쥐었다. 마치 어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은 기분이었다. 김 실장에게 연락하는 과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했고 내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복잡했다. 전화를 걸자 한수연 대표님에게 들은 대로 내 이름을 말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이유나라는 여자요. 22살 정도 됐고 현재 임신 중입니다. 제 전남편인 박준호와 함께 있고요. 그녀의 배경, 예를 들면 고향이나 과거 직업, 사회관계, 그리고 혹시 특별한 이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 실장은 간단하게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비용을 제시했다. 액수가 만만치 않았다. 내가 가진 비상금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잠시 고민하다가 마음을 굳혔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공해야 할 정보가 있나요? 사진, 직장, 주소 등 아는 대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소식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절반을 먼저 보내주십시오. 김 실장이 말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 은행 앱에서 확 줄어든 잔액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 박준호의 얼굴, 그리고 이유나의 숨겨진 비밀을 생각하면 이 돈은 써야만 하는 돈 같았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이다.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다.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취업 사이트를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초조함이 들끓었다. 김 실장 쪽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박준호 쪽도 잠잠했다. 심지어 말 많은 신우, 이민지조차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일주일 후 엄마는 내가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고 근처 재래시장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자며 나를 끌고 나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냄새 덕분에 잠시나마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다. 엄마가 채소가게 아주머니와 흥정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바로 건너편 가게 앞에 박준호가 이유나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는 그 옆에서 살아있는 생선을 들고
생선가게 주인과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유나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다. 그녀는 넉넉한 인부복을 입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옆 과일 가게에서 가장 비싼 샤인머스켓을 가리키며 박준호의 팔을 흔들었다. 박준호는 비굴할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로 지갑을 열어 한 상자를 샀다. 시어머니는 샤인머스켓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유나의 배를 보고는 할 말을 삼켰다. 대신 목청을 높여 말했다. 유나가 먹고 싶다는데 사줘야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 잘 먹어야 해. 우리 손주 영양 보충해야지. 그 비굴한 얼굴은 과거에 나에게 쓰디쓴 한약을 억지로 먹일 때와 똑같았다. 단지 대상이 바뀌었을 뿐 내 마음이 바늘로 찔린 듯 따끔거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차가운 분노였다. 그들은 마치 내 존재를, 그리고 자신들이 강제로 지우게 한 내 아이를 완전히 잊은 것 같았다. 저렇게 태연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엄마는 채소를 다 사고 돌아보다가 그 세 사람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아, 가자. 저런 꼴 보기 싫다. 바로 그때 이유나가 우리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나를 발견한 그녀는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보란듯이 박준호에게 더 기대며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박준호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 나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지고 시선을 피하며 못 본 척하려 했다.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도 우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그 세모꼴 눈에서 도끼 어린 빛을 뿜어냈다. 그리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이유나에게 말했다. 유나야, 어떤 것들은 지복도 없으면서 남잘되는 꼴을 못 봐. 우리 멀리 가자. 재수없는 기운 옮아서 우리 손주한테 해라도 될라. 엄마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들에게 달려가려 했다. 나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저었다. 이런 사람들과 길거리에서 싸워봤자 나만 더 비참해질 뿐이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엄마의 팔짱을 끼며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저쪽 두부가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저기 가볼까? 나는 엄마를 끌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등 뒤에 꽂히는 몇 개의 시선이 바늘처럼 나를 찌르는 것이 느껴졌다. 걷다 보니 엄마가 갑자기 내 손을 꽉 쥐었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다. 내 딸, 속상해서 어떡하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나 괜찮아. 저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오히려 마음이 놓이네. 그렇다. 나는 마음이 놓였다. 저렇게 뻔뻔하고 양심 없는 인간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조금의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김 실장, 제발 빨리 소식을 가져다 주세요. 저들이 얼마나 더더이 영영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늘이 내 마음을 들었는지 그날 밤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에 기복이 없었다. 김서연 씨, 의뢰하신 건에 대해 윤곽이 좀 잡혔습니다. 그 이유나라는 여자, 좀 재미있는 친구더군요. 나는 거의 숨을 참은 채 그의 보고를 들었다. 이유나, 23세, 고향은 지방의 작은 도시. 중학교 졸업 후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노래방 도우미, 유흥업소 종업원 등 여러 일을 전전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가 전하는 단어 하나하나는 충격적이었다. 대략 1년 전쯤 서울로 올라와서 클럽 몇 군데를 돌며 일하다가 질 나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당신 전 남편인 박준호를 만나게 됐고 일을 그만두고 인턴인 척 그의 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노래방 도우미, 유흥업소. 나는 이유나의 배경이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로 화려할 줄은 몰랐다. 박준호, 이 눈뜬 장님 같은 인간, 저런 여자를 보물처럼 여기고 박씨 집안의 대를 이어줄 거라고 기대했다니.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기가 막혀서 졸도하지 않을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김 실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료를 확인하는 듯했다. 그녀는 박준호를 만나는 동안 동시에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채업을 하는 남자로 약간의 어두운 배경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 남자는 이유나의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것 같고 최근까지도 그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임신 시기가 좀 미묘합니다. 박준호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했는데 그 시기에도 사채업자 남자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김 실장의 말뜻은 명확했다. 이유나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나는 터질 듯한 심장을 억누르며 물었다.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그녀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할 때 찍힌 사진들과 그 사채업자 사장과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더 직접적인 증거, 예를 들면 친자 확인 같은 것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나 가능합니다. 충분해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김 실장님,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잔금은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다. 분노도 치밀었지만 그보다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박준호, 최영자, 당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손주가 어쩌면 박씨 집안의 씨가 아닐 수도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코미디가 있을까? 나는 진실이 밝혀졌을 때 박씨 집안이 어떤 아수라장이 될지 상상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그 도끼 어린 얼굴이 충격과 수치심으로 어떻게 일그러질까? 박준호의 머리 위에 씌워진 녹색 모자는 하늘 끝까지 닿을 기세였다. 강렬하고 피비린내 나는 쾌감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랐다. 이것이 복수의 맛인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짜릿하다니. 이틀 뒤 신우이 박민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고소함과 구경꾼의 흥분이 가득했다. 서연 언니, 언니는 못 봤을걸요? 우리 집 요즘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민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깔깔거렸다. 그 여우 같은 이유나 진짜 자기가 황후라도 된 줄 알아요. 매일 엄마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엄마가 해준 밥이 입에 안 맞는다고 투정 부리고 집안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내고 아주 그냥 상전이 따로 없어요. 엄마가 그것 때문에 화병 나서 고혈압으로 쓰러질 지경이라니까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똥개들끼리 잘들 싸우는구나. 민지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제는 더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수입산 샤인머스켓이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비싼 과일 있잖아요. 엄마가 뭐가 저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하고 한마디 웅얼거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 자리에서 밥그릇을 던지면서 우리 집이 자기를 학대하고 뱃속 아기를 무시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우리 오빠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빌고 달래고 결국 또 나가서 10박스나 사왔지 뭐예요.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내 엄마가 손주를 제일 좋아하잖아. 그 정도는 참아야지. 에이, 그건 옛날 얘기고요. 민지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이제 매일 한 집에서 얼굴 보고 사니까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유나 그 여자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오빠보다 더 가식적이라니까요. 이제야 알겠어요. 절대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엄마도 뒤에서는 저한테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차라리 내 새언니가 나았다면서요. 마지막 말에는 명백한 이간질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물었다. 내 오빠는? 뭐라고 하는데? 오빠요? 오빠가 뭐라 하겠어요? 중간에 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죠. 한쪽은 아들 가진 애인이고 한쪽은 친엄마고 누구 편을 들어도 욕먹는 신세죠. 요즘 보니까 흰머리가 부쩍 늘었더라고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오빠에 대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다 자업자득이에요. 쌤통이죠. 민지와의 통화를 끊고 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박씨 집안의 혼란은 내 예상대로였다. 이유나 같은 배경과 경험을 가진 여자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순순히 잡혀 살겠는가. 그리고 평생을 군림하며 살아온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가 속으로는 경멸할지도 모르는 상간녀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일 리가 없었다. 그들의 갈등은 필연적이었다. 이제 나는
그 화약고를 완전히 폭발시킬 수 있는 도화선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지금 터뜨리는 것은 최상의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이윤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박씨 집안이 그녀를 하늘처럼 떠받들 때까지, 그들 모두가 귀한 아들을 얻었다는 환상적인 행복에 흠뻑 젖어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보내줄 것이다. 나는 이메일을 열었다. 김 실장이 보낸 자료가 도착해 있었다. 나는 사진들을 클릭해서 한 장씩 살펴보았다. 사진 속의 이윤아는 짙은 화장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여러 남자들 곁에서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지금의 순진한 임산부인 척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이 사진들을 암호를 걸어 안전하게 저장했다. 이것이 나의 무기이자 나의 복수의 밑거름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내 생활은 오히려 점점 평온해졌다. 이혼 합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했지만 나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님은 상대방이 시간을 끌어서 내가 지쳐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끌어봐. 누가 이기나 보자. 나한테는 이제 시간밖에 없어. 나는 한수연 대표님의 조언대로 박씨 집안과의 싸움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 이혼하며 받을 돈의 일부를 떼어 단기 직업교육 과정에 등록했다. 실용적인 기술을 배워서 언제까지나 부모님께 의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가끔은 한수연 대표님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식견이 넓었고 그녀의 말은 항상 내 마음을 넓혀주었다. 나는 점점 박씨 집안을 떠난 것이 어쩌면 하늘이 나를 도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박씨 집안 소식은 대부분 신우이 민지를 통해 들었다. 그녀는 이제 거의 내 정보원이나 다름없었다.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와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내용은 대부분 이윤아가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엄마가 어떻게 속을 끓이는지, 오빠가 어떻게 중간에서 고통받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이윤아는 집이 시끄럽다며 박준호를 닥달해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나갔다.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따라가서 돌봐주겠다고 했지만 이윤아는 어머님 음식은 너무 맛없어요라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또 이윤아는 태교를 핑계로 매일 박준호에게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달라고 졸랐고 박준호의 월급 통장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시어머니가 돈 아깝다고 몇 마디 하자 이윤아는 낙태하겠다고 소동을 피웠고 겁먹은 박준호는 오히려 자기 엄마를 나무랐다.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은 듣다 보니 그냥 웃음만 나왔다. 민지가 신나게 떠들어대면 나는 기분이 좋을 땐 아 하고 대꾸해주고 귀찮을 땐 그냥 끊어버렸다. 나는 민지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다. 내 힘을 빌려 이윤아를 곤란하게 만들고 혹시라도 떨어질 콩고물이 없나 살펴보는 것이다. 나는 굳이 그걸 지적하지 않았다. 유용한 정보는 듣고 쓸데없는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전환점은 어느 주말 아침에 찾아왔다. 내가 아파트 단지 앞 아침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아랫집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다. 아주머니는 퇴직 전 시립 산부인과 병원의 수간호사였고 마음씨도 따뜻하고 소식도 빨랐다. 그녀는 나를 붙잡고 안부를 물으며 내 몸은 괜찮은지 걱정해 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 전시댁이랑 좀 관련된 얘기야. 나는 마음이 철렁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아주머니, 말씀하세요. 저 이제 그 집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듣기만 할게요. 아주머니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비밀스럽게 말했다. 며칠 전에 내가 옛날 동료들 보러 병원에 갔다가 내 전 시어머니를 만났어. 그 임신한 아가씨 데리고 검진 받으러 왔더라고. 내가 몰래 동료한테 물어봤는데 그 아가씨 상태가 좀 안 좋다더라. 나는 비닐봉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안 좋다니요? 무슨 뜻이에요? 검사하는데 아기한테 좀 문제가 발견됐대. 아주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자세한 건 내가 물어보기 좀 그래서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나 아니면 무슨 희귀병이라나. 아무튼 내 동료 말로는 꽤 심각한 것 같더라고. 설령 태어난다고 해도 앞으로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거고 완치될지도 미지수래.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무언가에 세게 부딪힌 기분이었다.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 희귀병. 나는 즉시 김 실장이 말해줬던 이유나의 임신 전 혼란스러운 사생활과 복잡한 남자 관계가 떠올랐다.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탄식했다. 어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손주 노래를 불렀는데 만약 진짜라면 정말 업보네, 업보야. 하지만 서연아, 너는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다 그 집안이 받을 뻘을 받는 거야. 예전에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잖아. 그 뒤로 아주머니가 무슨 말을 더 했는지 잘 들리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심장 문제, 희귀병, 밑빠진 독이라는 단어들만 맴돌았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놀랍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박씨 집안 때문이 아니라 그 죄 없는 아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미약한 동정심은 곧 더 강한 생각에 억눌렸다. 이건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만약 이 아기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박씨 집안, 특히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대를 이을 것이라고 믿었던 금쪽 같은 손주가 병약한 아이라니, 집안의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돈 먹는 하마라니, 이것은 아이가 박준호의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큰 충격일 것이다. 나는 가슴속의 흥분을 억누르고 아주머니와 몇 마디 더 나눈 뒤 채소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문에 기대자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다. 기회, 이것은 절호의 기회다. 나는 이전의 이유나의 과거와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치명타를 입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에 아이의 심각한 질병이라는 카드를 더한다면 나는 이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의 얼굴이 환희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박준호는 그 나약한 성격으로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알고 키우게 된 데다 그 아이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이중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유나는 뱃속 아이를 무기 삼아 온갖 갑질을 해왔는데 그 가장 큰 무기가 가장 큰 짐이 된다면? 나는 이 소식을 확인해야 했다. 아주머니의 전원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가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유나가 최근에 검진받은 병원과 구체적인 진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곧바로 확인이라는 두 글자를 보내왔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는 창밖의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박준호, 최영자. 당신들은 내가 아이를 지우게 만들면 행복하고 완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나? 꿈 깨시지. 당신들이 직접 심은 쓰디쓴 열매는 이제 막 익어가기 시작했을 뿐이야. 붉은색 금박이 찍힌 초대장이 마치 뜨겁게 달군 인두처럼 엄마에 의해 거실 테이블 위에 내던져졌다. 엄마는 분노로 가슴을 들썩이며 그 초대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인간들 정말 양심도 없나 봐. 이게 뭐야? 이게 내 가슴에 칼을 꽂는 짓이지. 족제비가 달개게 세배하는 꼴이야. 절대 가지 마. 나는 그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꽤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카드에는 박지훈 아가의 백일잔치에 초대합니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시간과 장소도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박지훈. 뜻, 빛날 훈. 박씨 집안에 얼마나 큰 기대를 담은 이름인가. 나는 초대장의 매끄러운 표면을 쓰다듬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심지어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들이 정말로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다니. 이건 과시인가? 모욕인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구경하고 싶어서인가? 엄마, 저 갈 거예요. 나는 초대장을 가방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거길 왜 가? 엄마는 기겁했다. 그 비열한 인간들이 의기양양한 꼴을 보러 가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내비웃는 꼴을 보러 가겠다고? 서연아, 우리 그런 굴욕은 당하지 말자. 엄마, 저 굴욕 당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붉어진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연극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주연이지만 제가 각본을 쓴 멋진 연극을요.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저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요. 이제 청산해야 할 빚이 있거든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김 실장이 추가로 보내온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모사리병원에서 발급된 이유나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사본에는 태아의 의심 진단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팔로 사증 후 테트랄러기어 펠러터, 복잡한 선천성 심장기형의 일종으로 다른 발달 지표 이상도 동반된다는 소견과 함께 추가적인 양수검사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뒤에는 이유나와 그 사채업자 사장이 다정하게 찍힌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시점은 그녀가 박준호와 관계를 확립하기 직전이었다. 김 실장은 정말 일 처리가 깔끔했다. 그는 심지어 그 사채업자의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이 남자는 아직 이유나를 찾고 있음이라는 메모와 함께 첨부해 주었다. 나는 이 종이들을 마치 날카롭게 갈린 칼날처럼 바라보았다. 100일 잔치. 정말 완벽한 무대다. 모든 하객들 앞에서 박씨 집안 사람들이 가장 더위 영영하고 빛나는 순간에 이 피비린내 나는 진실을 벗겨내는 것이다. 그 장면은 얼마나 장관일까. 나는 핸드폰을 꺼내 먼저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100일 잔치 전날 익명으로 이유나의 주소를 그 사채업자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김 실장은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왔다. 그리고 나는 한수연 대표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대표님, 다음 주에 전시댁에서 아이 100일 잔치를 하는데 저한테 초대장을 보냈어요. 저 가보려고요. 한수연 대표님은 전화기 너머에서 가볍게 웃었다. 어머, 그래요? 우리 쪽에서 좀 힘 좀 실어줄까요? 다른 건 몰라도 기죽으면 안 되죠. 나도 웃었다. 옷차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 그날 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지도 몰라요. 시간 괜찮으시면 현장 생중계 보러 오실래요? 한수연 대표님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즉시 내 의도를 파악하고 칭찬과 기대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나 구경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시간하고 장소 보내줘요. 꼭 갈게요. 혹시 관객 좀 데려갈까요? 다들 점잖은 분들로만. 그럼 더 좋고요. 나는 말했다. 한수연 대표님과 그녀의 지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이 연극의 공신력과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는 100일 잔치날 입을 옷을 신중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고 심지어 이유나의 길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멋져야 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박씨 집안을 떠난 김서연이 예전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넋두리하러 가는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승리자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철저하게 준비했다.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원피스를 사고 머리도 새로 하고 정성스럽게 화장도 했다. 나는 거울 속에 완전히 새로운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밝았고 입가에는 희미한 냉소가 어려 있었다. 좋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모습이다. 100일 잔치 전날 밤 김 실장에게서 처리 완료라는 2글자의 문자가 왔다. 나는 그 사채업자가 이미 이유나의 거처를 알게 되었고 어쩌면 이미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씨 집안의 100일 잔치 전야는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계획에 또 다른 안전장치를 더해주었다. 잔치 당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엄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고 아빠는 말없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차 키를 건네주셨다. 내 차 가지고 가. 그리고 일찍 돌아와. 나는 부모님을 안아드리며 말했다. 아빠, 엄마, 저녁은 집에 와서 먹을게요. 호텔 입구에는 차들이 가득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백미러를 보며 마지막으로 용모를 확인하고 핸드백을 든 채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 당당한 걸음으로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축100일이라고 쓰인 커다란 배경 앞에는 꽃과 풍선이 가득했다. 박준호는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새로운 짙은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붉은 강보에 쌓인 아기를 안고 있었다. 마치 전리품을 과시하듯 사방에서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다. 어머, 최 여사님, 축하드려요. 아이고, 이 손주 좀 봐. 얼마나 복스럽게 생겼어. 준호 씨, 복 받았네. 아들, 딸 다 가졌. 아니지. 귀한 아들 얻었으니 축하해. 이 아이는 딱 봐도 크게 될 인물이네. 눈매가 준호 씨를 닮아서 똑똑하겠어. 모든 축하 인사는 그녀의 마음에 꿀처럼 달콤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입이 귀에 걸릴 듯이 웃으며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다 여러분 덕분이죠. 우리 박씨 집안이 이 손주 하나만 보고 살았잖아요. 우리 유나가 아주 큰일을 해냈어요. 이유나는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꾸민 모습이었다. 비싼 맞춤 원피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했다. 막 산후조리를 마쳤지만 몸매는 꽤 회복된 상태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전작이, 모인즉괴, 어머니는 아들 덕분에 귀해진다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박준호의 팔짱을 끼고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연회장 입구에 서서 이 화려한 장면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한수연 대표님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몇몇 점잖은 차림의 친구들과 함께 주 테이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 멀리서 와인잔을 들어보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시끄럽던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쏟아졌다. 놀라움, 동정, 호기심, 그리고 대부분은 구경꾼의 흥분이었다. 박준호가 가장 먼저 나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반사적으로 이유나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이유나도 나를 보았다. 그녀는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턱을 더 높이 치켜들고 박준호의 팔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도발적인 시선을 보냈다.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경계와 혐오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더 꼭 껴안았다. 마치 내가 빼앗기라도 할 것처럼. 어머, 저기 서연이 아니니? 여긴 어쩐 일이야? 평소 최영자 여사와 사이가 좋지 않던 먼 친척 한 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물으며 정적을 깼다. 나는 점잖은 미소를 띤 채 한 걸음씩 주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몇 테이블의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당연히 초대장 받고 왔죠. 그래도 저랑 준호 씨 한때는 부부였는데 그가 귀한 아들을 얻었다니 축하해주러 와야죠. 내 말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부드러운 칼날처럼 박씨 집안 사람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최영자 여사는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김서연,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가식 떨지 말고 당장 나가. 나는 주 테이블 앞에 멈춰섰다. 내 시선은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에게 향했다.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통통한 작은 얼굴은 다른 아기들과 별다를 바 없어 보였다. 어머님, 나는 여전히 예전의 호칭을 썼지만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조소가 섞여 있었다. 이 아이가 바로 어머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던 손주군요. 보아하니 아주 통통하네요. 최영자 여사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즉시 폭발했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손주 아주 건강해. 내 그 복 없는 애랑은 달라. 별다른 뜻은 없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박준호와 이유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그냥 며칠 전에 아랫집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예전에 시립산부인과 수간호사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아기가 산전검사 때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 쪽이라던가. 지금은 괜찮아졌겠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어린아기가 아프면 큰일이니까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은 순간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기와 박씨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박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이유나의 얼굴에서 더위 영영하던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혹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김서연,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내 아들은 아주 건강해. 어디서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최영자 여사도 당황해서 아기를 안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악을 썼다. 이 독한 년. 지가 아들 못 낳으니까 내 손주를 저주해? 당장 꺼져. 경비 불러? 어머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나는 놀란 척했다. 저도 아기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주머니도 좋은 마음으로 알려주신 거고요. 그런 선천성 심장병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쩌면 오진일 수도 있고요. 이왕 오늘 이렇게 친척분들 다 모이셨는데 아는 분 중에 소아, 심장 전문에 계시면 소개 좀 받아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는 게 어때요? 우리 박씨 집안의 귀한 단 하나의 핏줄인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일부러 단 하나의 핏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너. 최영자 여사는 나를 가리키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가 놀랐는지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 하객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진짜야? 어쩐지 얼굴이 좀 파랗다 했어. 최 여사님은 하늘이 내린 손주라고 자랑하더니 알고 보니 병약한 아이였네. 저 김서연이라는 여자 보통이 아니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약점을 찌르다니. 박준호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달려왔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이를 악물고 말했다. 김서연, 너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꼭 오늘 이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야겠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준호, 내가 소란을 피우는 거야? 나를 초대한 건 너희들이잖아.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듣기 싫어? 이유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밀치려 했다. 꺼지라고. 내 아들은 아프지 않아. 나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녀를 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유나 씨, 흥분하지 마세요. 아기가 아픈지 안 아픈지는 병원에 가보면 알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선천성 질병은 부모의 건강 상태, 특히 임신 전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임신 전의 생활이 아주 규칙적이었나 봐요. 이유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연회장 안에는 아기의 울음소리, 최영자 여사의 분노에 찬고함, 박준호의 무능한 외침, 이유나의 당황한 비명, 그리고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더없이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백일잔치는 나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수습했는지는 모른다. 관심도 없었다. 내가 연회장을 떠날 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의 돼지멱다는 듯한 울음소리와 박준호의 분노의 찬고함, 그리고 이유나의 잿빛으로 변한 얼굴이 어른거렸을 뿐이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나는 차를 몰고 나왔다. 창문을 내리자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얼굴을 스쳤다. 통쾌했다. 수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마침내 조금씩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었다. 박씨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소문 전달의 대가인 박민지조차 잠잠했다. 나는 이것이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분명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것이다. 살든 죽든 결론이 나야만 했다. 역시나 일주일 뒤 저녁에 엄마가 장을 보고 돌아와서는 묘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서연아, 방금 아랫집 아주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그 박씨 집안 아기 확진받았대. 나는 사과를 깎다가 손을 멈췄다. 정말요? 무슨 병이래요? 아주 복잡한 선천성 심장병이래. 팔로, 모식이라던데. 아무튼 아주 심각하대. 아주머니 말로는 수술을 해도 위험 부담이 크고 앞으로 정상적인 아이처럼 자랄 수 있을지도 미지수래. 그냥 계속 약 먹고 병원 다니면서 돈만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라더라. 엄마는 무릎을 쳤다.
어휴, 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그 소리 듣고 바로 기절했대. 지금도 집에 누워만 있다고 하더라. 내 마음속의 돌덩이가 쿵 하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확실한 소식을 들으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고소함보다는 인과응보라는 서늘한 진리를 확인한 기분이었다. 나는 깎은 사과를 엄마에게 반쪽 건네고 나도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주 달았다. 엄마는 분한 듯이 말했다. 이게 바로 벌 받는 거야.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더니 우리 딸을 그렇게 짓밟더니 이제 어떻게? 애지중지하던 손주가 병든 아이라니 어디 한번 더 잘났다고 해보라지. 그때 내 구형 핸드폰이 울렸다. 박준호였다. 나는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통화 버튼과 녹음 버튼을 동시에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박준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쉬어 있었고 절망과 피로에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울음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내 아들 확진받았어. 아주 심각한 심장병이래.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듯 횡설수설했다. 어떡하지? 의사가 수술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했어. 성공할지도 미지수래. 서연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돈 좀 빌려줘. 일단 아기부터 살려야지. 내가 나중에 평생 소처럼 일해서 갚을게.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예정? 그가 감히 예정을 입에 올리다니. 소처럼 일한다고? 이 줏대 없는 인간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박준호, 너 사람 잘못 찾았어. 그 아이는 너랑 이윤아의 아들이야. 너희 박씨 집안의 금쪽 같은 손주잖아. 나 김서연이랑은 10원 한 장 관계없어. 내가 왜 너한테 돈을 빌려줘야 하지? 서연아,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수 있어? 박준호가 울부짖었다. 그래도 한 생명이잖아. 아기는 죄가 없잖아. 죄가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그럼 내 아기는? 내 아기는 죄가 있었어? 너희 온 가족이 나를 몰아붙여서 아이를 지우게 만들었을 때 그 아이도 한 생명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박준호, 이제 와서 나한테 애원하지 마. 너무 늦었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칼날처럼 날카롭게 한마디 한마디를 꽂아 넣었다.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 해주지. 그 아이가 정말 내 씨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실히 확인해봐. 나중에 전 재산 탕진해서 남의 자식 키워주고 나면 그땐 정말 웃기지도 않을 테니까.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바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와 단 한마디라도 더 섞는 것이 역겨웠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는 통쾌하다는 듯 연신말했다. 잘했어. 그런 줏대 없는 놈은 당해뒀어. 나는 박준호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 분명 부모님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역시나 다음날 부모님이 산책을 다녀오시고는 얼굴이 좋지 않으셨다. 아빠가 굳은 얼굴로 말씀하셨다. 박준호가 아파트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너 좀 설득해달라고 하길래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쫓아버렸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어휴, 꼴이 좀 불쌍하긴 하더라. 하지만 걔가 예전에 한 짓을 생각하면 하나도 안 불쌍해. 자업자득이지. 나는 엄마의 팔짱을 꼈다. 엄마, 아빠,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나 잘 살면 돼요. 박씨 집안의 그 썩은 동아줄, 저는 잡을 생각 추호도 없어요. 나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한수연 대표님이 이전에 그녀의 친구 사무실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놓칠 수 없었다. 박씨 집안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귀한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꿈속에서 자신들이 심은 쓰디쓴 열매를 마음껏 맛보게 내버려두면 된다.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한수연 대표님의 친구가 운영하는 사무실은 규모는 작았지만 분위기가 좋았고 내가 관심 있던 브랜드 기획 일을 하는 곳이었다. 사장님은 시원시원한 성격의 여성이었는데 내 직업교육 수료증과 예전에 박준호의 가게 일을 도왔던 경험을 보고는 나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내가 머리가 빠르고 성실하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나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는 기쁨에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아파트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낯익은 그림자가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박준호가 아니었다. 놀랍게도 전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였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 넘겼던 머리는 이제 부스스하게 늘어져 있었고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값비싼 보라색 원피스 대신 구겨진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모습은 잿빛 기운을 풍겼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흐릿한 눈에서 복잡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면서도 차마 자존심은 버리지 못한 어색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몇 걸음에 나에게 다가와 쉰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서연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최영자 여사는 손을 비비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어머니, 아니, 내가 예전에는 정말 잘못했다.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너한테 못할 말, 못할 짓 많이 했지. 내가 사과할게. 네가 마음이 넓으니까 나 같은 늙은이 용서해 주렴. 응.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사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족제비가 달객에 세배하는 것일 뿐. 그녀는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며 울먹였다. 서연아, 내가 부탁 좀 할게. 아기 상태, 너도 들었지? 그 병 그냥 둘 수가 없대. 의사가 빨리 수술할수록 희망이 크다고 하더라. 그런데 수술비가 이만큼이나 든대. 그녀는 손가락 5개를 펴서 내 눈앞에서 흔들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5억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겠지.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왜 상관이 없어? 최영자 여사는 다급해져서 목소리가 커졌다. 서연아, 너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새로 직장도 구했다며. 너라면 방법이 있을 거야. 네가 준호랑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그래도 몇 년 동안 네 시어머니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죽어가는 애를 모른 척하면 안 되지. 그 아이도 어쨌든 우리 박씨 집안의 핏줄인데. 박씨 집안의 핏줄? 나는 이 네 글자를 되뇌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최영자 씨, 아직도 그 귀한 핏줄 타령이세요? 당신 아들한테나 물어보시죠. 그게 정말 당신들 박씨 집안의 씨가 맞는지. 최영자 여사의 얼굴이 변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강한 척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유나 걔, 아기가 준호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요? 나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이전에 박민지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다. 이유나 그 여자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오빠보다 더 가식적이라니까요. 언니는 그때 왜?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나는 다시 사진첩을 열어 김 실장이 보내준 이유나와 그 사채업자 사장이 호텔 앞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을 찾아 최영자 여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최영자 여사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다.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얼굴은 누렇게 떴다가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변해갔다. 그녀는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비틀거리며 현관문에 기댔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건 가짜야. 네가 조작한 거야. 우리 박씨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그녀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기세는 이미 꺾여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거두며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당신 마음이 더 잘 알겠죠. 최영자 씨, 제가 오늘 똑똑히 말해두죠. 당신들 집안의 그 썩은 동아줄 다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돈이 없기도 하지만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물에 던져서 소리나 듣는 게 낫지. 당신들한테는 단 10원도 줄 생각 없어요. 당신들이 예전에 어떻게 나를 쫓아내고
내 아이를 지우게 만들었는지 저는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저한테 용서를 바란다고요? 꿈 깨세요.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절망과 공포에 찬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분명히 말해두죠. 당신들 온 가족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꼴을 보는 거, 당신이 평생을 기다려온 그 금쪽 같은 손주가 병든 아이에 심지어 남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는 거, 제 마음이 얼마나 통쾌한지 알아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천천히 마음껏 즐기세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넉나간 모습을 쳐다보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갔다. 등 뒤에서 최영자 여사의 억눌린 까마귀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며 올라갔다.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복수를 이룬 자의 통쾌함만이 가득했다. 이게 어디 시작에 불과한가. 시어머니, 당신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이유나라는 진짜 폭탄이 터지면 그땐 정말 볼만할 텐데.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방금 아래층에서 최영자 씨 아니었니? 또 와서 행패 부렸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말했다. 행패는요, 그냥 와서 인과응보라는 연극 한 편 보여주고 가길래 제가 돌려보냈어요. 아빠가 신문 뒤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한번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이제 두 분이 완전히 안심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딸은 더 이상 남에게 당하고만 사는 바보 같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직장은 나를 마치 태엽 감은 인형처럼 바쁘게 만들었다. 매일 정신없이 일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면서 나는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부엌과 박씨 집안의 시시콜콜한 일에 얽매여 불평만 늘어놓던 원망스러운 여자가 아니었다. 퇴근길, 나는 거리의 환한 불빛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의 평온을 느꼈다. 그 평온은 어느 금요일 저녁에 깨졌다. 내가 친정 아파트 주차장에 막 차를 세웠을 때 옆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나를 놀라게 했다. 자세히 보니 박준호였다. 그의 모습은 최영자 여사보다 더 비참했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구겨진 양복. 온몸에서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그는 내 차문을 막아서고 핏발선 눈으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고 울음이 섞여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딱 5분만. 나는 차문을 잠그고 그를 지나쳐 가려 했다.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즉시 뿌리치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준호, 우리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손 놔. 딱 5분만. 그는 거의 울부짖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아기가 수술비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 내 아들이잖아. 내 눈앞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그 아들 잘 낳는 이유나한테 가보지. 그래? 내 그 손주가 목숨보다 중요한 엄마한테 가보든가. 나처럼 말도 못 낳는 암탉한테 와서 뭐 하는 거야? 내 말에 박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내 앞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귀신을 씌웠었나 봐.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그는 내 다리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었다. 나를 때리든 욕하든 다 좋아. 어떻게 복수해도 다 받아들일게. 하지만 아기는 죄가 없잖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너 지금 능력 있잖아. 한수연 대표님도 너 그렇게 도와주는데 네가 돈만 빌려주면 내가 뭐든지 할게. 너랑 재혼할게. 이유나, 걔 쫓아낼게. 앞으로 이 집은 네가 다 결정해. 나는 내 발밑에 무릎 꿇은 이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 내 마음속에 피어난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하늘을 찌를 듯한 역겨움이었다. 돈 때문에 그는 정말 모든 체면을 버렸다. 재혼이라는 헛소리까지 짓거리다니. 그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쓰레기통? 나는 힘껏 내 다리를 빼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거리를 두었다.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준호, 일어나. 남자는 무릎이 금쪽 같다는데 나를 더 이상 경멸하게 만들지 마.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재혼? 나 김서연이 폐품 수집가인 줄 알아? 내 그 집구석, 그 썩은 동아줄은 공짜로 줘도 더러워서 싫어. 내가 결정한다고? 나는 지금 혼자서도 내 인생 다 결정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시중 들고 심지어 그 출처도 불분명한 병든 아이까지 키워야 하지? 내 아이야. 박준호가 격하게 반박했다. 내 아이라고? 나는 비웃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이유나와 그 사채업자 사장의 사진을 화면에 띄워 그의 얼굴에 거의 갖다 댔다. 박준호, 내 그 눈 똑바로 뜨고 봐. 이 여자가 너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너랑 사귀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는지, 내 머리 위에 씌워진 그 녹색 모자가 하나뿐이라고 확신해. 그 아이가 정말 내 씨라고 그렇게 확신하냐고. 나중에 사람, 돈 다 잃고 남의 자식 키워준 천하의 바보가 되지 말고. 박준호는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눈빛은 충격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절망과 붕괴로 변해갔다. 그는 마치 모든 힘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억눌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나는 핸드폰을 거두며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준호, 그만해. 내 눈물, 내 후회. 나한테는 길가의 개똥보다도 가치 없어. 내가 예전에는 눈이 멀었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 나았어. 너희 박씨 집안이 살든 죽든 나랑은 털끝만큼의 관계도 없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괴롭히지 마. 안 그러면 나는 이윤아의 그 화려한 과거와 너희 집안에 입영든 손주 얻은 희극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너희 아파트 입구에서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의 비참한 모습을 쳐다보지 않고 빠르게 현관문으로 들어갔다. 집문을 닫고 바깥 세상과 단절되자 엄마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준호 또 왔었니? 응. 나는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가볍게 말했다. 아래층에서 심파극 찍고 있길래 제가 욕해서 쫓아버렸어요. 아빠가 서재에서 나오시더니 한숨을 쉬셨다. 업보네? 업보야. 아빠, 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나는 아빠의 팔짱을 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나 잘 살면 돼요. 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 출근이에요. 이제 잘 돼야죠. 그날 밤 나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나는 이제 박준호와 그리고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과 완전히 이별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내가 아직 그에게 미련이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한 줌의 환상마저 내가 직접 짓밟아 버렸다. 그가 집에 돌아가서 이윤아와 싸우든 계속해서 바보처럼 살든 그건 그의 몫이다. 새로운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 사장님은 요구사항이 까다로웠지만 일에 있어서는 공과사가 분명한 분이었다. 나는 지기 싫은 마음에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일을 배웠고 마침내 조금씩 요령을 터득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받은 많지 않은 월급으로 나는 부모님께 각각 선물을 사드렸다. 남은 돈은 저축했다. 마음이 아주 뿌듯했다. 박씨 집안은 지난번에 내가 박준호를 쫓아낸 이후로 완전히 조용해졌다. 가끔 아파트 단지 아주머니들의 수다에서 단편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박씨 집안이 아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사는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아이가 아프다는 소문이 다 퍼져서 제값을 받지 못해 팔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최영자 여사는 화병으로 쓰러진 뒤 이제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한숨만 쉰다는 이야기.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들의 비극은 나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음악일 뿐이었다. 어느 주말 나는 오랜만에 쉬면서 집안 대청소를 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놀랍게도 또 박민지였다. 나는 좀 짜증이 났다. 이 집안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구나. 전화를 끊어버릴까 하다가 잠시 망설임 끝에 받았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또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박민지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예전에 그 고소함이나 이간질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당황하고 무력해진 목소리였다. 서연 언니, 이번에는 정말 언니가 나 좀 도와줘야 해. 언니, 나 정말 방법이 없어. 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내가 널 도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너희 집안일에 나는 끼어들고 싶지 않아. 우리 집 일이 아니에요. 박민지는 다급하게 말했다. 제 일이에요. 저 이혼하게 생겼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건 좀 의외였다. 박민지가 결혼한 남자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돈은 좀 있었지만 성격이 좋지 않다고 들었다. 예전에는 박민지가 SNS에 그렇게 행복한 척 자랑을 하더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박민지는 마치 본물이 터진 듯 울며 불며 하소연을 쏟아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큰 손해를 받고 성격이 더 포악해져서 최근에는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안이 지금 엉망이라서 아픈 엄마나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오빠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어제도 또 맞았어. 언니, 내 팔 좀 봐. 박민지는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팔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다. 서연 언니, 내가 예전에 언니한테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나쁜 년이었어. 그래도 내가 언니라고 불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줘. 언니가 아는 그 능력 있는 한수연 대표님, 그분은 실력 좋은 변호사 많이 알 거 아니야. 그치? 나 대신 좀 물어봐 주면 안 돼?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 돈도 없는데 아이 양육권 뺏길까봐 무서워.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동정심도 그렇다고 증오도 느끼지 않았다. 박민지는 예전에 정말 밉상이었지만 결국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비뚤어지게 자란 사람일 뿐이었다.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내가 그녀를 도와줄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불행해진다고 해서 나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박민지, 변호사는 한수연 대표님께 부탁해서 실력 있는 분으로 소개해줄게. 하지만 비용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해. 그리고 양육권 문제는 증거가 있어야 해. 가정폭력 증거, 내 남편의 부채 증거, 그런 것들은 네가 직접 모아야 해. 박민지는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 연신 고맙다고 했다. 고마워, 서연 언니, 고마워. 증거는 내가 몰래 좀 찍어뒀어. 더 모아볼게. 비용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나랑 말 섞어줘서 정말 고마워. 응. 내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내 연락처 나한테 보내. 변호사님께 연락하라고 할게. 그리고 앞으로 별일 없으면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는 박민지의 번호를 한수연 대표님께 보내며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한수연 대표님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알겠어. 작은 일이야. 내가 처리할게. 이 일을 처리하고 나는 계속해서 창문을 닦았다. 깨끗한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나는 나에게 가장 먼저 항복한 사람이 박민지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할 것도 없었다. 재난이 닥치면 각자 도생하는 법이다. 박씨의 집안이라는 썩은 배가 가라앉고 있으니 배에 탄 사람들은 각자 살기를 찾아야만 했다. 박민지의 이탈은 마치 신호탄 같았다. 박씨 집안이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신호. 시어머니는 쓰러졌고 박준호는 폐인이 되었고 이윤아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박민지마저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정말 축하할 일이었다. 저녁에 한수연 대표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변호사가 이미 박민지와 연락했고 상담 중에 박민지가 정보를 하나 흘렸다고 했다. 이윤아가 최근에 몰래 부동산 중개업자와 접촉해서 지금 사는 오피스텔을 헐값에 급매로 내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돈을 챙겨서 도망갈 속셈인 것 같다고. 박준호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음이 나왔다. 똥개들끼리 정말 잘들 싸우는구나. 이윤아는 이제 박씨 집안에서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챙겨서 도망가려는 모양이다. 박준호가 이 사실을 알면
완전히 미쳐버리지 않을까. 이 소식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듣기만 해도 통쾌했다. 나는 한수연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다. 시간이 참 빨랐다. 눈 깜짝할 사이에 8개월이 지났다. 지난 8개월 동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일은 점점 손에 익었고 사장님은 내가 이해력이 빠르고 성실하다며 칭찬해 주셨다. 월급도 올려주셨고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독립적으로 맡게 되었다. 나는 모은 돈에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신 돈을 합쳐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정식으로 독립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충실했다. 마음은 전례 없이 안정되고 평온했다. 박씨 집안의 그 지저분한 일들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졌다. 가끔 박민지를 통해 단편적인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듣자 하니 아이의 병은 계속해서 재발했고 수술을 했지만 효과가 좋지 않아 계속해서 약을 먹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박준호는 돈을 벌기 위해 동시에 3가지 일을 하며 몸이 망가졌고 이윤아는 그런 고된 생활을 견디지 못해 매일 박준호와 싸우며 아이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협박한다고 했다.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의 수발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정말이지 그들의 화려한 시절을 보았고 그들의 몰락을 보았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다. 토요일 오후 나는 한수연 대표님과 시내 중심가의 새로 생긴 쇼핑몰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다. 한수연 대표님은 여전히 우아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내 직장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때때로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해주어 나를 감탄하게 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로 붐비는 쇼핑몰 중앙홀을 지나가다가 나는 무심코 옆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 옆에 나는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낯설어서 알아보기 힘든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 박준호와 이윤아였다. 박준호는 낡은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입고 있는 양복은 구겨지고 보풀이 일어나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이미 빛이 사라지고 무감각과 피로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옆에 있는 이윤아 역시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싼 옷을 입고 머리는 대충 묶은 채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초췌함과 원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짜증스럽게 유모차 안을 향해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다. 내 시선은 유모차 안의 아이에게 향했다. 아이는 대략 8, 9개월 정도 되어 보였다. 두꺼운 낡은 담요에 쌓여 작은 얼굴만 드러내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그 나이 아이에게 있어야 할 건강한 혈색은 전혀 없었고 병적인 청황색 기운이 감돌았다. 특히 입술은 눈에 띄게 보라색이었다. 아이는 매우 말랐고 눈은 초점 없이 뜨고 있었다. 울지도 않고 떼를 쓰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씩 고양이처럼 가냘픈 기침 소리를 낼 뿐이었다. 주변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오직 그들만이 있는 그 작은 공간은 보이지 않는 잿빛 장막에 갇힌 듯했다.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박준호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몸을 심하게 떨었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눈에는 당혹감, 수치심, 그리고 숨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유모차를 가리려 했다. 그 동작은 황급하고 비참했다. 이윤아도 나를 보았다. 그녀는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얼굴에 악독한 원망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무감각이 더 컸다. 그녀는 나를 힐끗 째려보고는 박준호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뭘 봐, 빨리 가기나 해. 이 창피한 인간아. 박준호는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고개를 숙인 채 허둥지둥 유모차를 밀었다. 거의 도망치듯이
비틀거리며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상상했던 통쾌함도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평온함과 희미한 세월의 무상함만이 느껴졌다. 이것이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짓밟으면서까지 추구했던 행복인가? 이것이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가 평생을 기다려온 금쪽 같은 손주인가? 나는 몸을 돌려 계속해서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는 지금의 내 모습이 비쳤다. 정교한 화장, 밝은 눈빛, 단정한 코트. 온몸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풍겼다. 방금 전에 그 초라한 두 사람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내가 돌아오자 한수연 대표님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나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바퀴벌레 두 마리를 봐서요. 이미 도망갔어요. 한수연 대표님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즉시 알아듣고 웃으며 나를 향해 잔을 들었다. 축하해요. 나는 그녀가 축하하는 것이 내가 원수들의 비참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내가 마침내 그 진흙탕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더 나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축하해주고 있었다. 쇼핑몰에서 나오니 이미 해가 지고 화려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차를 몰고 화려한 도시를 달렸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나는 가볍게 따라 흥얼거렸다. 박씨 집안의 모든 일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전생의 일이 되었다. 수술실에서 절망적으로 중절 수술을 말했던 김서연은 이미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완전히 새롭고 독립적이며 강인한 김서연이다. 3년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었다. 나는 넓고 밝은 내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막 최종 확정된 다음 시즌 브랜드 홍보 전략안을 보며 만족스럽게 저장 버튼을 눌렀다. 창밖으로는 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강남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유리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3년 전 나는 기름 냄새와 시어머니의 욕설이 가득한 그 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작지만 유망한 기획회사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되었다.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사장님이었던 분은 이제 나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는 내가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리고 머리도 잘 쓰며 지기 싫어하는 끈기가 있다며 함께 회사를 키워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나는 거의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다. 이혼하며 받은 모든 돈과 지난 몇 년간 필사적으로 일해서 모은 돈을 전부 투자했다. 그때 부모님은 나를 걱정하며 좀 더 안정적인 길을 가라고 조언하셨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같은 열정이 있었다. 이것이 내가 완전히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정말 힘들었다. 창업 초기에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고객을 만나고 디자인을 감독하고 기획안을 쓰느라 매일 밤을 새웠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고객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느끼는 그 성취감은 예전에 박씨 집안에서 하녀 같은 며느리로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을 거냐고 물으셨다. 아빠가 큰 물고기를 낚았다고 하셨다. 나는 웃으며 일이 끝나면 바로 가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끄는 이 마음이 따뜻해졌다.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내 작은 오피스텔도 아늑하고 편안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박씨 집안, 정말로 아주 먼 기억이 되었다. 마치 전생의 일처럼 가끔씩 단편적인 소식이 마치 물밑의 거품처럼 한번 떠올랐다가 금방 사라지곤 했다. 박민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재산을 많이 받지 못해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다고 들었다. 그녀는 나중에 뻔뻔하게 나에게 몇 번 문자를 보내 돈을 빌려달라거나 일자리를 소개해달라고 했다. 나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한 번 도와준 것은 같은 여자로서의 연민이었지만 나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었다. 그녀의 구세주가 될 의무는 없었다. 지금은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며 힘들지만 그래도 자립해서 살고 있다고 들었다. 박준호와 이유나는 진작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 병든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2년 넘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아이가 죽은 후 이윤아는 집에 남은 마지막 값나가는 물건들을 챙겨서 도망쳤다고 한다. 그 사채업자 사장과 다시 만났다고 들었지만 얼마 안 가 버림받았다고. 지금은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른다. 박준호는 연이은 타격에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 직장도 잃고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했다. 말수도 줄고 지방과도 거의 연락을 끊었다고. 가장 비참한 것은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였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침대에 누워 지내며 다른 사람의 수발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박준호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박민지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 교회의 시설이 좋지 않은 요양원으로 보내졌다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가장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던 시어머니. 그녀의 노년이 이토록 고독하고 비참하게 끝날 줄이야. 지난번에 한수연 대표님과 차를 마실 때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요양원 앞을 지나가다가 최영자 여사가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을 본 것 같다고. 눈빛은 멍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 가슴팍을 적시는데도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다고. 한수연 대표님은 그 말을 하고 나를 보며 웃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일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찻잔을 들어 김을 불어 시켰다.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증오도 복수 후에 환희도 없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더 이상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들의 존재는 그저 가장 평범한 진리, 권선징악을 증명해 줄 뿐이었다. 하늘은 다 보고 계셨다. 퇴근 후 나는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았다. 식탁에서 아빠는 가장 부드러운 생선 뱃살을 내 밥 위에 올려주셨다. 엄마는 이웃집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으셨다. 창밖의 달빛은 아름다웠고 집안의 불빛은 따뜻했다. 밥을 먹고 엄마와 설거지를 마친 뒤 나는 베란다에 서서 바람을 쐬었다. 꽃향기를 머금은 밤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다. 나는 하늘의 별을 보며 문득 아주 오래전 병원복도에서 절망적으로 수술실을 향해 걸어가던 나를 떠올렸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그때의 김서연에게 돌아가 꼭 안아주고 싶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다. 두려워하지 마. 조금만 더 버텨.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쓰레기 같은 일들은 다 버려. 너의 좋은 날은 바로 앞에 있어. 중절 수술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김서연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8개월의 시간 동안 복수를 준비했고 그 후 3년의 시간 동안 내 손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견고하고 찬란한 미래를 만들었다. 과거의 모든 억울함, 분노, 슬픔은 희미해졌다.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내가 충분히 높은 곳에 서서 충분히 멀리 내다보게 되니 과거의 나를 넘어뜨렸던 그 돌멩이들은 정말로 그저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다. 나는 꽃향기가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따뜻한 불빛 속으로 돌아섰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